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네, 안녕하십니까. 김종인입니다. 최근 오랜 전통을 이어온 정당의 분열하는 모습은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을 매우 실망케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집권정당으로 변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실함과 문재인 대표의 진정성을 믿고 오랜 고민 끝에 더불어민주당 조기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급한 과제는 새로운 경제 환경을 조성하여 성장 기반을 재구축하고 심화되고 있는 갈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잘 살게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입니다. 저는 그간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길을 이루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오는 총선에서는 불평등을 해결하고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정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을 재정비하고 정책 정당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국민의 믿음을 다시 얻는데 전력을 다할까 합니다. 그리하여 기필코 승리를 이루어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단 그 공동선대위원장이나 단독선대위원장 그거가 어떻게 정리됐는지가 궁금하고, 혹시 정리가 됐다면, 만약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정리가 됐다면 본인이 생각하시는 파트너의 자질이나 아니면은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지,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 총선에 대한 구성권을 다 가지신다고 하셨는데, 그러셨는데 그 소위 친문 이용권 유발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공동선대위원장 얘기는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이 나오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가 이 조기선대위원장직을 수락을 할 때에 나는 그런 거를 전제로 하지도 않았어요. 나는 이 단독선대위원장을 갖다가 헌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수락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동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저는 이 공천에 관련해서는 그 공천을 하는 일정한 룰이 정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룰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공천자가 결정이 되는 것이지, 거기에 크게 이렇다 저렇다. 이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근대 정당에 있어서 어떤 도구마나 어떤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식의 정당의 운영은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별로 염려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부를 선택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선대위가 구성된 직후인지, 아니면 좀 야권 통합의 단초가 된 이유인지, 아니면 야권 통합이 되고 나서인지, 그 시점이 좀 어떻게 이해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당의 우리 대표의 권한이 일단 선대위원장한테도 전체적으로 이양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 이게 이제 시작되는 것이고,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통합을 위한 어느 정도의 단계가 성립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야당이 통합이 되는 것이 굉장히 간절한 희망일지 모르지만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했을 것 같으면은 지금 당이 이렇게 분열이 됐겠어요? 그리고 일단 나간 사람들을 데리고서 통합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책무가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지금까지의 행태를 갖다가 새롭게 단장을 해가지고서
국민에게 이거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큰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른 질문하실 분? 네, 오마이뉴스의 최재훈 기자입니다. 공천 룰이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지금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 하위 20% 배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대위원장 맡으신 이후에 그대로 유지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지 한번 여쭙고요. 한 가지는 새누리당 쪽에서 위원장님이 지금 현안 법안들, 쟁점 법안들에 대한 입장을 좀 밝혀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북한 입법법이라든가 지금 노동개혁 법안이라든가 이런 법안들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제가 사실은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 국회에 이제 현안 중인 법안들에 대해서는 내용을 갖다가 원격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뭐 확실하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을 전제로 해서 그 법안이 제대로 안 되면은 한국 경제가 마치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한국 경제의 현재 상황이라는 것은 그 법안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법안을 여야가 지금까지 어떻게 협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하여튼 합리적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이런 데까지 최대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공천. 네, 공천에 관련해서는 이 공천 룰이 정확하게 어떻게 짜여 있는지 제가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공천 룰을 갖다 검토해 볼 것 같으면 대략 그 정도의 수준에서 공천 룰이 정해질 것 같으면은 가장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판단이 있으면은 뭐 그게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만약 그것이 어떠한 한쪽으로 편파적으로 치우친다든가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뭐 약간의 수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질문 MBC 이성식 기자고요.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이제 한번 질문을 해서 말씀을 했었는데 내용이 두 분이 좀 달라서 좀 다시 한번 확인차 여쭤보는 건데 예. 문 대표의 입장은 야권 대통합의 틀이 만들어지면 대표직 사퇴를 고려한다는 거고 또 그 위원장님 말씀은 지금 상황에서 통합 가능성이 너무 낮은 상황에서 그런 얘기 좀 의미가 없지 않냐라는 말씀이라 분명히 좀 의미가 다른 것 같은데 좀 추가로 좀 말씀. 아니 야권 대통합의 틀이 마련된다고 그러니 그 틀을 마련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는 게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은 총선을 앞두고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은 지금 어떻게 이 당의 모습을 갖다 바꿔가지고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신뢰를 갖다 받는다는 것이 보다 시급한 과제란 말이에요. 근데 당이 싫다고 박차고 나간 사람들하고 거기에다 정력을 쏟다 볼 것 같으면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책에 있어서 항상 뭐 명분을 중요하게 내세우지만 제가 과거에 우리나라의 정당의 흐름을 쭉 놓고 봤을 때에 명분을 따다가 볼 것 같으면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많은 것을 내가 아주 현장에서 목격하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적절하게 통합은 통합대로 해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금방 뭐 틀이 짜여지거나 그러시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나는 보는 겁니다.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선대위원장의 자리를 놓고 뭐 공동 선대위원장이냐 단일 선대위원장이냐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실 거는데 그 관심은 안 가지셔도 될 거라고 봐요. 또 추가 질문은 지금 이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민주당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계속 탈당을 하시는 분들이 나오는 건데요. 네. 지금 이제 뭐 만리를 나가셨고 이제 남은 분들 중에 뭐 예를 들어서 호남의 뭐 박지원 의원이나 아니면 수도권의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 탈당 가능성이 있다, 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물어봐야지. 예? 내가 뭐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를 내가 짐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선대위원장이면 당연히 그런 탈당을 막으려는.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러한 그 탈당하는 의사를 갖다가 진짜 가졌다면은 나는 우리 저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그게 탈당 의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나도 회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그분들을 예를 들어서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를 만나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서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분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저 자신이 뭐라고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대화를 갖다가 해보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 대화하신 한번 여러 번 만나서 얘기도 해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 할 것 같으면 오랜 기간 동안에 뭐 이 당의 당적을 가지고 국회의원을 3선, 4선 하신 분들이 당을 떠나려고 할 것 같으면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최근에 내가 참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은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대선 후보가 돼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미리 나가서 이 다음 2017년 대선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짜야 되겠다. 그러니까 본인은 명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가신 분들을 내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 어느 한 사람이 싫어서 나는 떠난다. 이것이 과연 내가 이거 명분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내가 회의를 갖는 사람입니다. 네, 그럼 질문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신다 안 하신다는 얘기가 좀 비례대표 얘기도 나오고요. 이번 총선에 위원장님께서 출마하시는 여부라든지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거는 내가 지금 뭐 나는 솔직히 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내 나이가 지금 77세예요. 내가 이 젊어지는 국회에 가서 어디 가서 쪼그리고 앉아서 그 쳐다보신다는 것도 그것도 그렇게 곤욕스러운 일이라고. 근데 그거는 내가 이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지금에 와서 내가 뭐 그걸 추구하거나 그런 입장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질문 하나만 더 받을게요. 저기 약간 안윤학 기자. 저 말씀이 아니라 그 위원장님께서는 저기 공동선대위원장을 들어보신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 당이 어떻게 필요한 게 호남 민심을 잡는 건데 네. 호남을 대표하는 뭐 청년대 의원이나 또는 호남을 대표할 만한 받아들일 만한 공동선대위원장을 같이 하실 생각이 있는지나 아니 나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좀 냉정하게 한번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호남을 볼모로 잡아가지고서 내가 호남을 대표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과연 누구겠어요? 정치인들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마치 자기가 호남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처신을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호남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의 기자 간담회를 생중계로 보내드렸습니다. 생중계로 보신 것처럼 오늘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처음으로 당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어제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영입을 전격 발표한 다음에 하루 만에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기자들 앞에 나와 자신의 심경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나눴습니다. 한 15분 정도 오늘 기자간담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맨 처음에는 김종인 선대위원장과 문재인 대표 그리고 최고위원들 그리고 당 원로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선 의원들, 지도급 의원들이 함께 김종인 선대위원장과 대표실에 나와서 인사를 하고 손을 잡고 박수로 김종인 위원장을 맞아줬습니다. 문희상, 그리고 원혜영, 신기남, 이미경, 이석현 등등 해서 많은 의원들이 함께 자리를 했고요. 별다른 멘트나 말은 없었지만 박수를 통해 김종인 위원장의 영입을 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김종인 위원장이 인사말을 했는데요. 잠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상황을 야권 분열, 이것은 국민들의 실망을 불러왔고 수권 정당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주권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변화가 절실하다, 그런 절실성이 있었고, 그리고 문재인 대표의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표는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자신이 삼고 철회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영입에 공을 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오늘 김종인 위원장의 말을 통해서 문재인 대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경제 민주화에 헌신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 경제 민주화를 제대로 하는 정당을 국민들이 지지해 줄 것이다 라는 예측을,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기필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그런 포부도 밝혔습니다. 이후에 기자 간담회, 기자들의 일문일답이 진행이 됐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은 언론 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려진 바로는 공동선대위원장이 아니냐, 이런 예측,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은 단독선대위원장으로서 알고 이렇게 수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향후 공천 룰이 어떻게 될지, 공천이 어떻게 될지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지금 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만들고 있는 그런 공천 룰에 따라서 공천을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선대위원장, 자신에게 대표의 권한 이런 것들이 이양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지금 주목되고 있는 게 바로 박영선 전 원내대표의 탈당 여부입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박영선 전 원내대표의 탈당 의사에 대해서, 그런 탈당 의사가 있는지 회의적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대화를 여러 번 해봤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바로 탈당할지에 대해서는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이 따르면 그런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지금 국민의당 인재영입 위원장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 목표를 위해서,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탈당을 했지만, 다른 탈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을 싫어해서, 한 사람이 싫어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를 말하겠죠. 문재인 대표를 싫어서 나간다, 이게 명분이 되느냐고 비판을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야 대선 위해서 나갔지만, 안철수 의원에 따라 나간 사람들은 문재인 대표가 싫어서 나갔는데 이게 명분이 될 수는 없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였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체제가 이제 들어서면서 앞으로 인선도 있고 여러 가지 일정들이 이어질 텐데요. 문재인 대표가 삼고 철회를 해서 모셨다는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이 되고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여급을 낚았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도 좀 긴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이 새누리당의 어떤 입장을, 새누리당이 어떻게 또 반박을 하면서 김종인 위원장을 견제할지, 그리고 국민의당은 또 어떤 또 수를 내놓을지 저희 오마이 TV에서는 계속해서 주목하고 생중계나 여러 가지 취재를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팟짱 총선 기획 동네 한바퀴.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팟짱 총선 특별기획 동네 한바퀴 시간인데요. 예비 지역 일꾼과 함께 지역을 돌며 민심을 들어보고 비전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강북구 송중동 한 시장 앞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만날 예비 후보는 후보보다는 대변인이란 호칭이 더 익숙한 분입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정말 오랜만입니다. 저는 오랜만이에요. 예. 주로 예. 국회 정론관에서만 뵙다가 예. 지역에서 예. 어깨띠 두르고 예. 잠바 입고 이런 모습 보니까 예. 좀 안에 낯서네요. 안 보이지만 내복도 입었어요. 그러세요? 왜 이렇게 추운 날 오셨어요? 추워. 저희가 온 날, 이날이 참 추운 날인데 네. 저희가 이 강북구에 왔습니다. 여기가 지금 어딘가요? 여기가요. 네. 송중동 방천시장.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대지극장이라 그러면 알 텐데 네. 이 대지극장으로 말하면 요즘 한참 인기인 응팔의 그 주무대인 쌍문동. 네, 으로부터 그 지하철로 하나, 둘, 세 개 정거장이 지나면 난 또 있는. 거기라고. 네. 거기가 미아 사거리역이에요. 네. 거기 그 대지극장 있던 바로 그 자리 뒤에 방천시장 골목입니다. 방천시장 골목. 사람 많죠, 여기가 원래. 예, 거의 뭐 먹자 골목 같은데요? 예. 뭐 순댓집, 고깃집, 네네. 새꼬시 포차, 네. 곱창집, 뭐 이 안에 먹을 들어가면 데가 먹을 많습니다. 게 더 많고요. 아, 그래요? 그 이제 밤에는 뭐 난리. 근데 지금은 밤에 왔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무 얘기도 못 해요. 밤새 장사들 하시고 네. 이제 지금부터 나와서 슬슬 이렇게 그러게요. 그 장사 준비를 하실 거예요. 네. 4시, 5시부터. 네. 아니, 그나저나 그동안 어떻게 네. 지내셨어요? 국회에서 잘 안 보이셔가지고. 방송 나가서 네. 야당 대변도 하고 또 제 정치적 그 소신도 얘기하고 네. 여당도 제압하고 돈도 벌고. 바쁘게 지내셨네요. 네. 네. 아니, 저희 팟짱 방송 출연 예. 처음이시죠? 처음이에요. 그동안 안 나오시고. 저 장윤선 저 팀장이 안 부르더라고. 그래요? 안 불러. 우리 팟짱 애청자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부터 하시고 저희가 동네 한 바퀴 돌아보죠. 예, 안녕하세요. 저 박용진입니다. 제가 당이 몸담고 있는 중에 민주통합당에서 민주당으로, 민주당에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쉴 새 없이 당력이 바뀌어갔고요. 네. 힘듭니다. 하여간 민주당 전 대변인이었고요. 네. 지금 그 서울 강북구을 그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고 네. 여기서 지금 기호 2번 달고 열심히 지금 선거운동 뛰는데 뭐 저한테는 태산보다 높다고 하는 현역 국회의원 기득권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경선을 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박용진 후보랑 저희가 동네 한 바퀴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좀 저희가 걸어볼까요? 네, 방천시장 안으로 네. 들어가면 여기 왕십리 구이곱창이라고 저 사장님 지금 등밖에 안 보이는데 네. 잠깐만요. 열심히 장사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형님. 뭐 인터뷰 좋은 거 하나 해주셔야 돼. 아니, 우리 박용진 후보랑 새해 복 많이 이 시장을 좀 돌고 있는데 박용진 후보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가요? 아니 말을 할 줄 몰라가지고. 말하기 싫으신가 보다. 아니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됐을 뿐이고. 그래요? 예. 앞으로 박용진 후보 같은 분들이 네. 예, 진짜 열심히 우리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 그래요? 예. 꼭 정치를 해야 될 분인가요? 해야죠. 그런가요? 미리 섭외하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분들이 더 안에 계세요. 그래요? 네, 곱창, 맛있는 냄새가 나고 저녁 있는데. 갔으면 이제 끝나고 소주 한잔 그러게요. 저녁에 왔어야 그게 안 되는데. 되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하세요, 형님. 예, 감사합니다. 이 지글지글 곱창 굽는 그 소리, 냄새. 칠남매인가 그런데요. 네. 다 이 지역구에 사셔. 이 지역의 최대 유지. 잘하셔야겠네요. 예. 동생분은 저기 동대문 가서 네. 거기 구의원하고 계세요. 정치인도 있는 집안이네요. 네. 옷가게도 있고, 철학관도 있고. 여기는 예전에는 방천시장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골목시장이었어요. 네. 그런데 저기 대지극장 뒤에 여기 미아사거리 상권하고 연계가 되면서 네. 사람들도 많아지고 유동인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게요. 뭔가 좀 진짜 밤에 오면 네.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
이 흥겨운 분위기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기 이제 참머리 사랑 정도부터는 그야말로 이제 동네 상권으로 들어가는 동네 상권으로 보시다시피 뭐 술집도 있지만 이 화름한 순댓국집 있죠. 그다음에 조그만한 과일 가게 있죠. 인사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니 박용진 후보 자주 보세요? 자주 보죠. TV에서도 많이 TV에서 보고요. 많이 보고. 매일 보죠. 뭐. 아 그래요? 네. 좀 어때요? 박용진 후보가 이 지역을 좀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옛날부터 많이 봐와서요. 잘하실 것 같아요. 잘할 것 네. 같다. 기대감이 상당히 커요. 아제 29살 여기 나왔을 때부터 아시는 분이라서. 그러세요? 굉장히 오래됐죠. 네, 알겠습니다. 예, 많이 좀 장사는 좀 잘 되시나요? 어때요? 좀 어려워요. 좀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어딜 가나 듣는 게 장사가 어렵다, 많이 안 팔린다 이런 얘기밖에 제가 못 듣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대한민국은 되게 부자예요. 네. 대한민국은 되게 부자라서 외환보유고가 얼마, 뭐가 얼마 이러면서 GDP는 얼마 이렇게 상당히 좋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나라가 부자면 뭐예요? 국민이 부자여야 되고 우리 국민들 주머니가 든든해야 되는데. 서민 경제. 예, 그래서 조금은 예전과는 다르게 민주당에서도 그 소득주도 경제성장, 골목에서 사람들이 쓸 돈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좀 경제 시스템 자체가 좀 많이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머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파세요. 사장님한테 인사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 얘기를 좀 이어가보죠. 이 지역에 언제부터 안녕하세요. 발을 들이셨는지, 생선 가게도 있고. 아니 여기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녔고, 원래 고향은 전라북도 장수인데요. 네. 초중고등학교에서 나왔고 화계초등학교, 신일중학교, 신일고등학교 나오고 여기서 29살에 처음으로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를 한 거예요. 20대 때요. 네, 2000년에 그러니까 당은 1월 31일 날 창당하고 그러니까 4월 달에 선거를 치렀으니 기가 막힌. 그 당시에는 신선했겠네요. 20대 후보. 그렇죠. 그리고 진보정당 후보. 진보정당 후보. 그래서 당 이름이 뭐라고 이거 한 10번씩 물어봐. 그런데 어쨌든 그 어른들이 다 여기 이제 아직도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10년 넘도록 고생 많다 이러시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더 잘 알아보시고 반갑게 맞아주시고 이런 거거든요. 그만큼 역사가 오래된 박용진 후보한테 내가 돼야 돼. 아우 진짜 너무해. 공천 함부로 하고. 그런 지역인데 자 저희가 계속 걷고 있는데 부동산도 있고요. 축산물 도매 매장도 있고. 네, 이게 부동산 안으로 저희가 잠깐 들어가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별수록 키워 있는 담당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이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저희가 무작정 좀 찾아왔습니다. 너무 추워서요. TV에서 오늘 나오셔가지고요. 선거운동이랑 우리 동네 분위기 스케치한다고 그랬는데. 네, 말씀 좀 듣고 있어요. 네. 차 한잔 얻어 마시려고. 몸 좀 녹이고 가죠, 저희가. 앉아. 여기 봐봐, 여기. 조순영. 국회의원 조순영 시계가 딱 역사가 오래된 거죠. 그렇네요. 2000년에 저거 뿌리시더라고요. 시계를. 앉을까? 제가 옆에 앉을게요. 저희가 이제 박용진 후보랑 이 동네를 좀 돌고 있는데 부동산이니까 또 여론을 또 민심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원하는 분이죠. 젊고 패기 넘치고 또 실력 있고. 아니 뭐 정답을 이렇게 정해서 주신 거예요? 아니면은 원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어른이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저는 양심을 속이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뭔가 이번에는 젊은 패기의 정치를 좀 보고 싶다. 뭐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고 기존 정치에 다들 아마 예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아니 이 지역의 현안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좀 뭐가 있나요? 이 주민들이 이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건 좀 변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많은데 첫째는 이제 교통 문제인데 교통 문제는 쉽게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또 주택 문제 이쪽에 많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아마 누가 이번 20대인가요? 이건 20대입니다. 20대 총선. 20대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여당이 더 잘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문제 해결은? 여당 혼자 하지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힘 있는 여당 후보가 당선이 돼야. 글쎄요, 그거는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일단 네, 생각 안 하고. 예. 하여튼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후보는 박용진 후보다. 제 생각은 그래요. 네. 이제 또 거기 들어가면 좀 변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촌철살인. 좀 덜 변할 것 같아서 제가 오래전부터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 너무 잘해주시네요. 저희가 차 한잔 하시면서 몸 좀 녹이고 밖에 또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예. 변하면 큰일 날 것 같네요. 아니, 그럼요. 들어가셔서 변하면. 두 가지인데, 예. 그 선거 때만 댕기지 말고 자주 댕겨라. 이제 이게 기본이고요. 네.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주변에 주민들이 바라시는 건 그 다음에 변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깨 힘주고 댕기고, 그 국회의원 권력 권위 이런 거 다 사실 이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십몇 년 전에 예를 들어서 십몇 년 전에는 국회의원 차가 쫙 과속으로 밟았다. 네. 그러면 교통신경이 세워요. 근데 딱 운전석 창문이 찍 내려가면서 의원님 차야 이러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보냈을 텐데 지금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리시라고. 내리시라고. 지금은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들의 인식,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완전 바뀌어가지고요. 달라져서 국회의원이세요? 그러니까 더 잘 지키셔야죠. 이거예요. 네. 어디서 갑질이고, 어디서 잘난 척하고, 어디서 불법을 해요. 가차 없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나라님 하는 사람이네, 이제 이렇게 하고 봐주는 분위기가 있었다 치면 지금은 그런 식으로 사고했다가는 큰일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역 일꾼을 뽑는 거잖아요. 저희가 예전부터는 지역 일꾼 뽑는다고 얘기했는데 그동안은 지역 일꾼이 아니고 뭐 지역 유지라고나 할까?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했던 게 사실이죠. 그런 인식이 계속 남아있고 그래서 정치 혐오, 정치 불신이 아직까지 크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 그런 걸 깰 수 있는 그런 정치인, 그런 후보가 이번 총선에는 많이 나와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정치판을 또 한번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이런 민심이 그렇죠. 있네요. 아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차라리 동네에서 서로 어울렁더울렁 지내던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답답한 민원을 풀어주는 역할이라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른바 낙하산 공천 무슨 공천 이래가지고 엉뚱한 사람이 되고 동네 사람들하고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되니까 꽂으면 뭐 막대기만 꽂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데 그래서 정치 낙후 지역이 어디냐면 호남하고 영남인 거예요. 일단 거의 뭐 막대기만 꽂으면 무조건 새누리당 되고 민주당 되고 이러니까 그 어떤 민심이 부글부글 끓었던 게 이번에 지금 야당이 어려운 호남에서 저렇게 들이치고 있는 것 같고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강남 주민들은 계속 새누리당 찍어주잖아요. 강남구 주민들은 그분도 불만 되게 많아요. 맞아요. 제가 뭐 전현희 그 예비 후보를 만나서 지난주에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강남도 좀 변하고 있다. 왜냐하면 새누리 낙하산이 와서 당선이 되면 지역에 안 온다는 거예요. 안 나타나요? 아예 안 온대요. 그 지역에 다니는 사람은 그 야당 후보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 이번에 그 총선에 나오려고 하는 예비 후보들 그 현역 의원은 아예 안 온대요. 안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거기는 강남은 어쨌든 살기 편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으니까 인프라가 잘 돼 있고 거기서 사는 사람이 되는 가능성이 있어요. 장관, 장차관 출신들, 뭐 기업인 출신들 원래 거기 살던 분들이 하니까. 근데 이런 이제 강북, 성북 이런 데는 여기서 살지 않는데 야당 우세 지역이라고 그래서 덜컥 공천받아서 되고 잘 안 다니는 거죠. 안 나타나고 선거 때만 또 묵 하고 댕기고. 이러니까 제가 여기 그 처음 선거 나오고 인사하고 댕길 때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선거 때만 이렇게 댕기지 말고 라고 한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주민 여러분들의 인식이죠. 그럼요. 보통 상식적인 인식이 이렇게 박혀 있는데 그걸 또 바꾸는 게 그게 바로 정치 개혁이고 혁신이겠죠. 네. 저희가 여기서만 머물 수가 없으니까 차를 다 마셨습니다. 너무 잘 마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젊고 힘있고 팩이 있으시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아니, 아까 그 부동산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기 지역 현안이 뭐 교통 문제, 뭐 주택 문제 이런 게 있던데 진짜로 여기가 여기는 베드타운
그냥 주거 지역이에요, 주거 지역. 네. 근데 주거 지역이라고 하는 말하고 삶의 터전하고 말이 다르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삶의 터전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잠만 자고 그냥 다시 출근하고 말아버리는 데가 아니라 네. 여기가 생기 있고 그렇죠. 문화와 복지 그다음에 예. 그 이 자체 경제가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데로 바뀌려면 나름 새로운 도시 설계가 좀 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는 그 들어오는 시내에서 들어오는 방법이 네. 버스하고 지하철 이게 있는데 지하철역으로 들어와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데 마을 버스가 너무 막 안 돼 있고 복잡하고 그래서 여기에 경전철 네. 놓아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대중교통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어려워요. 네. 아니 그거를 이제 박용진 후보가 네. 국회에 들어가면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그 지역 그 어떤 교통 문제, 대중교통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잖아요. 네. 국비와 시비가 이제 오는 건데 네. 시비는 서울시장하고 잘 협의해서 진행해야 되겠고요. 네. 국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서울의 균등발전, 균형발전을 얘기를 하면 당연히 서울 동북부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에 대한 기본 마스터 플랜이 나와야 돼요. 안 네. 그러면 여기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머물지 못하고 떠나는 지역이 되는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낙후 지역으로 남게 되니까 문화 생활을 하더라도 뭐 교통이 불편하지만은 뭘 지하철 타든 버스를 타든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좀 문화적으로라든가 여기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낙후되고 뭐 할 게 없는 그런 지역, 오래돼서 베드타운이 되는 그래요. 거죠. 네, 오래된 지역이라서 그래서 주택을 뭐 새로 짓는다고 그러면 주로 대부분이 뭐 뉴타운 그래서 난개발되고 막 이래서 그거는 싫은데 어쨌든 전반적인 우리 지역에 대한 그 발전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된다. 네. 그건 이제 분명한 일이죠. 이 홈페이지를 보니까 강북의 새 희망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오던데 네. 그러면 이 강북 지역, 이 강북 을 지역에 대한 비전이랄까? 이런 건 저희가 그러면은 교통 뭐 이런 거에 찾을 수 있는 건가요? 도시 개발 발전? 그 사람이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드는 게 기본인 거죠.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그 아이가 커서 네. 직장 가지면 떠나버리는 데가 아니라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면 애 키우가 좋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골목에서 지금 방금 지나갔잖아요. 애들 네, 저 네. 축구공 가지고 어디 가서 축구 차겠어요. 볼 찰 데도 없어요. 여기에.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차가 조금 다녀서 제가 초등학교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초등학교 네. 다닐 때만 해도 이런 골목에서 그냥 짬뽕 맞아요. 놀이 하고 예, 그랬다고.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저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냥 이렇게 발라고 하고 우리 가서 놀고 야 이놈들 시끄러워 저희 가서 놀아 이렇게 지냈는데 맞아요. 지금 차가 너무 골목마다 차가 다 주차돼 있고 차가 막 다니죠. 여기도 보세요. 이 좁은 골목에 차가 몇 대가 서 있잖아요. 그리고 요 골목으로는 차 한 대만 다녀도 네. 사람이 다니지 못하는 데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정비, 그러니까 골목 정비, 주거 정비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돼야 되고요. 네. 문화센터, 문화공간들도 많아야 되고. 그래야 뭐 가령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주민센터에만 가면 큰 돈 들이지 않고 네. 근처 어디를 가면 아이들이 뭐 바이올린을 만져보고 그걸 해볼 수도 있고 그림 네. 그리기도 쉽게 할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다 이런 게 사교육 시장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전체에 대한 고민을 좀 이렇게 뒤집는 고민을 네. 당도하고 지역의 국회의원이 구청장 그다음에 시의원 구의원들하고 이렇게 같이 함께 좀 잡아서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 마을 공동체를 복원시키고 맞습니다. 정말 이 주민들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바꿔 나가는 것 이게 바로 강북의 새 희망 네. 비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래도 이 지역은 제가 좀 걸어가면서 말씀을 좀 더 나눌까요? 네. 이 지역은 지금 야당 국회의원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현역 국회의원이 현역 같은 당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제 본선에 가려면 예선을 통과해야 될 텐데 어떤 점이 좀 예선에서의 경쟁력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젊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젊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네. 그 정치라고 하는 기능에 대한 고민인 건데 단순히 그냥 동네 유지 그리고 동네에서 이렇게
야당의 그 지지세에 얹혀가지고 네. 그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말고요.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한 기본적인 뭐 플랜도 있고 네. 동네에 대한 과감한 도전 뭐 이런 것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젊은 게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에너지가 필요하다. 네, 아니, 에너지가 나한테 있다. 그 뭐 스페인도 그렇고요. 네. 영국도 그렇고요. 캐나다도 그렇고요. 다 40대 가잖아요. 네. 근데 대한민국 국회 그리고 강북구의 정치는 왜 그렇게 올해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예, 예. 나 누가 나를 치나 싶어. 오, 한 대 때리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이 시장 골목에서 진행 중인데 많은 분들이 알아보셔가지고 중간중간 인터뷰가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무튼 이어가면 네. 젊은 정치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예. 야당 지금 힘든 이유가 뭐예요? 변화하지 않고 또 이렇게 에너지가 없고 이러니까 네. 그 지지자 내가 볼 때는 이게 지지자들의 반란이에요 지금. 어? 그러니까 그 뭐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은 뭐 민주당이 구태라고 그럴 테고 네. 또 민주당 지지층은 안철수 때문에 야당이 망하겠다고 이렇게 걱정하겠지만 어쨌든 변화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정당과 정치 세력에 대한 네. 어떤 그 반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반란을 잘 진압하는 건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변화하는 거, 네. 새로운 인물을 제시하는 거, 새로운 혁신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 네. 이거거든요. 그거 없이 그냥 뭐 현역 국회의원이 이리 줄 서고 저리 줄 서고 해서 뭐 오늘은 몇 명 탈당했네, 뭐 오늘은 저쪽으로 몇 명 갔네. 네. 이거 주판을 튕기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요? 똑같이 예. 치동은 당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변화, 혁신, 젊음, 젊음, 이걸 말씀하셨는데 그걸 우리 주민들이 경선에서 선택해 줄 거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네네.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이번 경선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본선까지 가신다는 말씀이신데 네. 본선에서는 어떤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역 주민들이 네. 이 지역에서 뿌리 박고 살고 있는 젊은 정치인이 뭔가 하기를 기대해요. 네. 제가 11살, 9살짜리 그 사내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거,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는 거잖아요. 네. 사물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는 참 여기 유아시설, 보육시설이 없다. 아이들이 한 10살 터울이 이렇게 왔다 갔다 되니까 아이들이 좀 가서 뛰어놀 만한 공간이 없다. 아이들이 좀 이렇게 배울 만한 그런 시설이 없다. 이런 걱정들이 막 들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그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아이 키우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예전에 당신들이 여기에 터를 잡고 집을 짓고 살았던 때하고 다르게 뭔가 어디 가서 같이 얘기 나누고 또 이렇게 뭐 공감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문화시설과 복지시설 이런 것들을 좀 충원해 달라는 거거든요. 적어도 이 지역에서 3대가 같이 살고 있는 박용진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저기서 초, 중,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또 여기서 결혼해서 아이 낳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이 여기가 아니라 저희 삶의 터전이 여기니까 그러니까 생활 밀착형 정치를 할 수 있다. 이게 뭐 어떻게 본선에 가서도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꿔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잘생겼잖아요. 자, 저희가 좀 더 걸어보면서 얘기를 더 진행하면 안 되나? 여기서 끊고 좀 가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단 그 인지도가 있어서요. 기본적으로 경선 가면 그 서울에서 최다 득표를 하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런 희망 섞인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박용진 양자 후보. 대결일 경우에는 뭐 최다 표차.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3자 대결이면 만만하지 않습니다만. 네, 그럼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과일 가게도 있고 돈가스집, 떡집. 여기 이제 시장이죠, 시장. 네. 보세요. 그래도 여긴 좀 활기가 좀 있네요. 재래시장이요. 네, 이제 요 주변의 주택가에서 주민들이 이제 장보러 나올 시간 왔네요. 지금이 4시니까 장보러 나올 시간. 안녕하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아니 그러면 지금 당에서 그 정책위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정책위 부의장, 상근 부의장으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도 바빠서 상근 부의장 못합니다. 그랬더니 상근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근 부의장으로 임명을 하더라고요. 안녕하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네, 좋을만 일 있으시고. 나는 올해는 좋은 일 하나만 있으면 돼. 그래. 4월 달에. 맞아. 아니 박용진 후보를 굉장히 기분 좋게 맞아주시는데 좋아하세요? 박용진 후보 좋아하세요? 여기 산타클로스 같으셔. 빨갛게. 예, 색깔로만 보면은 다른 쪽인데 빨간 옷을 입으시고 박용진 후보를 예, 반갑게. 영한네이처의 마카 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 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 산삼을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 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소와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팥장 녹음하기 전에 마카 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동네 한바퀴. 네, 저희가 이제 이 떡볶이집인데요. 이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너무 추워서 저희가 이 어묵하고 떡볶이, 어묵 국물, 제가 오뎅이라고 얘기가 막 나오려다가 어묵이라고 의식적으로 바꿔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묵 국물로 저희가 몸을 좀 데웠는데 얘기를 더 이어가보죠. 자, 제가 지역 얘기를 좀 해봤는데 거시적으로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좀 얘기를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8년 동안 민생, 평화, 외교, 역사, 교육 어느 분야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 보이는데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180석, 200석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새누리 정권의 독주를 막을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들 하실 텐데 후보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법이 없나요? 아니 제대로 된 야당이 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새누리당이 180석 얘기하는 것도 오만방자하고 또 국회를 마치 무슨 초등학교 애들 다루듯이 그 국무회의 할 때마다 수석 비서관회의 할 때마다 야단치는 대통령의 태도도 그 오만함도 다 야당의 나약함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정말 오만하게 그런 행동을 해도 견제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봤자 뭐 야당은 분열할 거고 그래봤자 야당은 소리나 지르다 말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권 교체가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 장관들이 어디 관료들이 야당한테 저렇게 우습게 대할 것이며 현 정부 지도자가 어떻게 야당에 대해서 함부로 저렇게 얘기하고 국회를 능멸하는 얘기들 함부로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야당이 제대로 되는 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단 야권 전체가 좀 그 사이즈가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투표를 하면 민심이 반영이 되면 깨진 촉박점 줄줄 새는 게 아니라 분열해서 깨져서 줄줄 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당으로 이렇게 그 단결된 구도로 가야 된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야성을 회복하는 거지. 막 소리 지르고 비난하고 남 비판하고 이것이 야당 본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투쟁 잘하는 게 야당 본성이 아니라 야당의 본성은 정권 교체에 있는 거예요. 집권 가능하다고 하는 걸 보여줘야 그게 야당 본성, 야당 본래 성격은 여당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자기 존재 이유거든요. 수권 정당이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야말로 그 들판 야자 밖에서 그냥 들판에서 텐트 치고 살란다 우리는 성이 들어갈 생각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제가 볼 때는 아무런 두려운 존재가 아닌 거예요. 성 밖에서 소리만 지르고 말 건데 안에 들어올 줄을 알아야지. 담을 넘어 들어오든 성문을 깨고 들어오든 그런 야당의 실력을 마련하고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야당이 그 집권을 했을 때 우리가 집권하면 대한민국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뀝니다라고 하는 거를
정책적으로 보여주고 인물로서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평상시 그런 거 안 하고 있다가 선거 때 되니까 막 서로 내가 더 잘해, 네가 더 잘해 우격다툼하다가 지금 야당 분열로 가고 있는데 저는 제가 지금 뭐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여러 뭐 그 말을 보태거나 결정 권한이 없기는 합니다만 말씀드린 그 두 가지를 제대로 찾아야 야당 본성을 찾는 거, 그다음에 단결된 구조를 갖는 거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이번 선거에서 180석이라고 하는 능멸을 넘어서서 대선까지 승리하고 정권 교체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야권 분열 얘기까지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사실 후보님 이력을 보면 학생운동부터 시작해서 뭐 진보 정당으로 정치에 입문을 하셨고 야권 대통합을 외치면서 진보 정당을 나와서 2011년 민주통합당과 함께 하게 됐는데 지금이야말로 야권 대통합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해야죠. 근데 지금 총선에서 이기고 나야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한 줌 흙이 있어야 거기다 콩을 심을 거 아니에요. 땅이 있어야. 근데 총선 지고 나면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건 할 필요도 없어요. 해볼 필요도 없다고요. 어쨌든 총선 전에 야권 통합 전체를 이뤄낼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고 봐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정세균 대표가 늘 하시는 말씀이긴 한데 그러니까 통합은 최선, 그다음에 연대는 차선, 단일화는 기본, 분열은 최악 이거잖아요. 지금 최악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불안한 느낌.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걱정하실 거고 지역 주민들도 그런 얘기 좀 하실 것 같아요. 왜 너희들 분열하냐? 같이 살아면 안 되냐? 왜 그게 어렵냐?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으실 텐데 뭐라고 하세요? 그럴 때마다. 죄송하다고 그래야죠. 아니 정치가 백성들의 근심 걱정을 덜어주는 직업인데 오히려 정치가 국민들의 근심 걱정거리가 돼버렸으니까 죄송하죠. 더 드릴 말씀이 없죠. 얘기를 들어보면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야권이 많이 해봐야 이대로 가면 90석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좀 동감을 하시는지요? 네, 어렵게 나올 거예요. 서울은 이렇게 가면 전패할 수도 있어요. 아, 서울이 전패한다? 네, 어디서 되겠어요? 될 데 없다고 그러는데 서울. 네. 지난번에 봤잖아요. 관악을처럼 좋은 밭이 어디 있어요, 야권에. 거기서 아주 딱 좋게 갈라먹고 나서 떨어져 버렸잖아요. 거기서 새누리당 표가 더 증가한 건 없어요. 과거에 노태우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켰던 바로 그 일이 관악에서 벌어졌고 이번에 서울 전역 수도권에서도 벌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새누리당이 200선 넘겨가지고 대한민국을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는데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서 버티고 살아날 수 있어요. 박용진 후보와 함께 민심을 좀 들어보고 지역 현안이 어떤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야권 이 분열에 대해서 좀 말씀도 좀 나눠보고 해법도 좀 찾아봤습니다. 자, 20대 총선 이제 정말 석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만약에 후보님께서 20대 총선에 승리하셔서 국회에 들어가신다면 어떤 정치를 좀 하고 싶으세요? 그럼 포부를 좀 저희가 들어볼게요. 먹고 사는 정치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 생활 속에 진보라고 하는 거, 먹고 사는 정치 이거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25년 전에 그 공장 노동자 박노해가 쓴 시 중에 평온한 저녁을 위하여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런데 한 20년도 더 지난 뒤에 손학규라고 하는 사람이 저녁 있는 삶을 얘기해요. 다르지가 않아요. 25년 전에 공장 노동자가 바랬던 그 평온한 저녁 밥상 한 그릇과 또 그 대한민국이 그렇게 많이 발전했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평온한 저녁 밥상 하나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 울림이 있었던 손학규 전 고문의 그 구호.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뭐 거창한 거 얘기할 때가 아니다. 그야말로 먹고 사는 문제 잘 해결하고 청년들에게 희망 좀 만들어줄 수 있는 정치를 하려고 그런다면 저는 그야말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 노동자와 서민들을 위한 정치는 거창한 뭐 이런 걸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인 노동관계 관련해서 또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그냥 이렇게 그 제시만 하고 이벤트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법 바꿔야 된다고 보고요. 그걸 위한 사회적 타협을 만들어내기 위한 거에 온 몸을 다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어떤 정치를 펼치실지 기대가 되는데 우선은 뭐 경선 이기시고 본선 이기셔야 하니까 할 길이 멀어요. 네, 할 길이 좀 멀긴 한데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끝으로 우리 팟짱 애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해주시죠. 장윤선 팀장님이 좀 자주 불러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훅 드네. 근데 여튼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기라 믿고요. 네. 우리 저 팟짱 애청자님께도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일단 김부겸을 주목하라. 그 사람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김부겸보다 더 주목할 사람은 박용진이다. 서울 강북을에서 어떤 정치적 변화가 벌어지는지 지켜보고 응원해 주시고 또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우의 팟짱.